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원도 없고 평야도 없고 삼면은 강대국, 나머지 한 면은 바다로 막힌 폐쇄형 반도. 기후는 혹독하고 지형은 도시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산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반도체, 의료, 방산, 디지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북한의 핵 위협,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방위 군사 압박. 그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졌어야 했던 나라.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위기를 문명으로 바꿔버린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직접 이 나라를 다녀온 국제전략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장을 미리 알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략가입니다. 정확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붕괴 리스크와 회복 탄력성을 비교 분석하는 위기 예측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연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어떤 국가는 망하고 어떤 국가는 끝내 버티는가?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붕괴 직전의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사라진 튀르키예, 지진과 폭동으로 무너진 IT, 민족 갈등에 찢긴 수단까지. 각국의 무너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는 왜 무너졌는가?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전략 위기 회의에서 동아시아 관련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분쟁 시뮬레이션.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첫 타격을 받게 될 주요 국가들 리스트를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그 명단에 한국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십 가지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어요. 북한의 핵 위협,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긴장, 러시아의 동진 정책, 미국의 동맹 피로감, 남중국해의 봉쇄 가능성, 그리고 세계 해상 물류의 40% 이상이 통과하는 부산 항로의 전략적 가치.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한국은 위기의 정중앙에 놓인 나라였죠. 생각해보면 너무도 많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도리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성장했고 정보통신, 의료, 방산, 물류 인프라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안 무너진 나라를 보자.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면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반도 위성 지도와 지형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처음엔 잘못된 이미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주름처럼 구불구불한 산맥으로 덮여 있었고 그 속에 작은 도시들이 움푹 파인 자리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흥분감이 올라왔어요. 보통 국가는 좋은 땅에 세워지죠. 강이 많고 평야가 넓고 무역로가 가깝고 기후가 온화한 곳에. 그런데 한국은 평야도 없고 강도 짧고 적국에 둘러싸인 폐쇄형 반도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이미 제 상식을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터널. 고층 건물이 늘어선 경사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철도. 심지어 산 위에 들어선 아파트까지.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수도권 인구만 2천만 명에 달하죠. 그런데도 도시 어디를 가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경사가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도 직선이 아니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의 수도들은 대개 드넓은 평지 위에 구축됩니다. 백악관도, 자금성도, 크렘린도 마찬가지였죠. 수도는 행정과 군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동이 쉽고 방어가 쉬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모든 조건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험난한 지형에 수도를 만들었을까? 그 질문을 품고 저는 서울 전역을 걸었습니다. 남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도심과 산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0분, 20분만 걸어 올라가면 도심의 고층 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돌계단과 흙길, 그리고 계곡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펼쳐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건물 밀도와 고저차의 공존이었습니다. 홍대 인근의 지하철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자마자 거기엔 10층짜리 오피스텔과 2층짜리 주택이 뒤섞여 있었어요.
건축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언덕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눈앞이 확 트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북쪽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은 도시계획 이론서에 나오는 모든 공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처럼 격자형 블록도 없고 파리처럼 방사형 도로망도 없고 북경처럼 중앙집 중형 권력 구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교통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교통통제 체계였습니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통행량 알고리즘, 그리고 기상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고지대 배수 시스템까지. 비가 내릴 경우에도 시내 주요 도로는 침수되지 않도록 모든 배수구가 실시간 제어된다는 설명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도시를 만든 나라가 어떤 배경과 전략을 가졌는지 반드시 파헤치고 싶어졌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도시만 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울이 아무리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 해도 수도 바깥의 지방이 낙후되어 있다면 그건 수도권만 발전한 전형적인 집중형 국가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 지방도 이상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리고 다시 부산까지. 처음엔 무심코 KTX를 탔고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했어요.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이 열차는 지형을 무시하고 전진했습니다. 산이 나오면 터널을 뚫고 강이 나오면 철교를 세우고 평지가 없어도 직선으로 밀고 나가더군요. 한국의 도로와 철도는 산맥을 해부하듯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는 산지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을 깨고 파고 터널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냈어요.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연결에 집착하는 걸까? 그 이유는 과거에 고립당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대, 한반도는 바퀴 달린 교통수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차도 수레도 거의 없었고 행차라 해봤자 말이나 가마 정도였죠. 길이 없었거든요. 아니, 있어도 무너졌습니다. 여름엔 산사태, 겨울엔 빙판, 봄엔 해빙, 가을엔 태풍. 계절마다 도로가 파괴되니 길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선 후기 교통기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길을 내는 자는 죽음을 감수해야 하고 길을 유지하는 자는 매 계절 반란을 각오해야 한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한국의 도로와 철도 시스템은 단순히 연결을 넘어서 재난 시 분산 탈출, 군사적 신속 배치, 물류 자동화 대응 등 위기 상황 대응 체계로 작동합니다. 수도권에서 위기 발생 시 3시간 안에 전국 주요 지자체까지 대피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지방도시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생존 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시가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다수 존재하죠. 이 모든 걸 보며 전 세계 도시들이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평지를 가졌기에 연결이 쉬웠고 그래서 연결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억지로 연결한 나라였어요. 제가 본 한국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결의 집착, 또 하나는 고립의 활용. 앞서 저는 전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망과 철도, 터널 시스템에 감탄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의 전략, 끊고 버티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발단은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주말, 서울 북쪽에 위치한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지인이 주말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며 추천해줘서였죠. 산책은커녕 3시간을 땀 뻘뻘 흘리며 등반해야 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에 경악했어요. 이런 험한 산에 어떻게 성을 지었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하나의 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북한산성, 강화산성, 진주성, 해미산성. 전국 곳곳에 산 위에 쌓은 산성이 600개가 넘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산성 내부에 우물까지 파놓은 자급자족 시스템이었고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침략에 대비해 도시 외곽에 성곽을 쌓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람이 사는 도심을 버리고 산에 성을 짓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역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선은 도심을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갔나요?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도심은 곧 공격의 표적입니다. 하지만 산은 도시에겐 방패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데 집중한 나라였어요. 그때부터 과거의 기록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당시 방어 전략을 분석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길을 끊고 창고를 비우고 논밭을 불태우고 식량과 물을 몽땅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 약탈할 것도 머물 곳도 진군할 길도 없게 만든 후 산속 요새에서 농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며 처음엔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도시를 스스로 파괴하고 백성들이 마을을 불태우는 장면은 어딘가 광기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곧 깨달았죠. 유목민족처럼 말을 탄 침략군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진군 도중 식량을 약탈해 먹고 말을 쉬게 하며 지속적으로 점령지를 확대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길이 없고 식량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적들은 결국 스스로 지치고 그 험한 산속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겨울을 활용한 전략도 있었더군요. 한반도 북쪽은 겨울이 매우 춥고 바람이 강해 침략군이 이동하는 길목을 계절이 막아주는 현상도 있었죠. 전 세계 어디에도 산 전체를 무기화한 국가는 드뭅니다. 스위스조차 산악지형을 방어에 활용했지만 도시 기능까지 산에 옮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수도를 잠시 버리면서까지 산에 성을 지어 버텼고 실제로도 버텨냈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생존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사막의 이스라엘, 빙설의 핀란드, 해수면 아래의 네덜란드까지. 그들 모두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선택을 했고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한국, 이 나라는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목격한 어떤 나라보다도 땅이 가혹한데 가장 까다롭고 리스크가 높은 농작물인 벼를 선택했어요. 왜 하필 벼였을까? 감자, 고구마, 옥수수처럼 재배가 쉬운 작물이 수두룩했는데도 말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충청도 예산군에 있는 벼농사 체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논에 들어가 모를 심어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지늙은 발을 삼켜버렸고 강한 햇살 아래 고개를 숙이고 몇 시간만 있어도 정신이 아찔했죠. 한국은 산이 많습니다. 그 말은 곧 평지가 적고 경작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비는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은 혹한이죠. 기후가 고르지 않고 토양도 얕고 메마른 데다 태풍, 장마, 가뭄이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조건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단위 면적당 최대 수확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벼는 그 점에서 확실한 매력이 있었어요. 물만 충분하면 좁은 땅에서도 많은 양의 식량을 수확할 수 있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까지 포함된 완전 식품입니다. 보관성도 뛰어나 몇 년간 창고에 쌓아둘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수분, 온도, 기온, 일조량, 모든 환경 요소에 민감하고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왜 그런 무모한 베팅을 했을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좁은 땅, 급한 경사, 적은 비옥도. 이 모든 걸 고려하면 감자도 못 심고 옥수수도 자리 못 잡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그나마 수확이 가능한 건 강제로 물을 가두고 키우는 벼밖에 없었습니다. 벼는 혼자서 지을 수 없습니다. 물꼬를 트고 모를 옮기고 잡초를 뽑고 벼를 도정하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사람과 사람이 협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한 한국의 농촌 통계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협동조합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료 공동 구매, 기계 공동 운용, 창고 공동 관리. 게다가 수확의 실패는 곧 굶주림이었습니다. 현대 이전의 조선 시대에는 흉작이 오면 지역 단위로 인구가 줄었고 흉년 이혼이라는 개념까지 존재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가 팔려가고 소작농은 땅을 잃고 떠돌이로 전락했죠. 조선의 농사력엔 농사철마다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산업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벼농사 하나만으로
국가가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의 한국은 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세계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실제로는 자원이 전무한 땅이라는 사실이 제겐 계속해서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고 브라질은 철광석이 있고 호주는 리튬이 풍부하죠. 공식 통계를 조회한 결과 한국은 주요 지하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철광석 자급률은 0%, 석유는 100% 수입,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게다가 산지 비율이 70%를 넘고 농지 면적도 협소해 먹거리조차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해야 하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GDP 세계 10위권이라는 건 근면이나 성실 같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자원이 뭘까? 라는 질문을 품고 과거 산업화 초창기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작성한 국정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은 국민이다. 이 국민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집중시키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해답이다. 세계가 천연자원을 계산할 때 한국은 인간을 자원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인적자원 국가라는 개념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된 곳. 그래서였을까요? 이 나라는 전후 극빈국 시절에도 문맹률 제거부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성인 문맹률은 약 78%. 하지만 불과 15년 만에 90% 이상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1960년대엔 초등학교 의무교육, 70년대엔 기술직 고등학교, 80년대엔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정 채용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이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니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1위였습니다. 25세에서 34세 인구 중 대학 또는 그 이상 학력 비율이 무려 70%를 넘더군요. 이공계 전공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땅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배워야 했던 거예요. 산이 막으면 돌파해야 했고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대체해야 했고 힘이 없으면 외교로 살아남아야 했죠. 저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외국에서는 한국이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질문은 꽤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돌아보니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은 국가 시스템보다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선 잘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이 진짜 강한 국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은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일반 시민이 가장 뛰어난 자원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난 시 민간인이 구조를 주도하는 자율방재단, 동네 상인들이 화재 시 초기 진압을 훈련받는 의용소방대, 전국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행안부 위기 대응 체계까지. 한국은 세계 최초의 집단지능형 국가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수천 년간 반복된 집단행동, 그 안에서 탄생한 협업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지금은 세계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두뇌 네트워크로 발전한 것이죠. 제가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자주 들은 문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없고 광물도 부족하고 농지도 작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에는 목이 마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심지어 산 중턱 정자에서도 수돗물이나 샘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저에게도 그냥 드셔도 돼요. 깨끗하니까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유럽에서 자란 저는 물은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물의 청정함이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고 대부분이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속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강으로 빠지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 정화된 뒤 샘물이나 지하수로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약수터 문화도 발전했고 지방 도시마다 유명한 샘물이 있었어요. 쌀농사 얘기로 돌아가 보죠. 벼농사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언제나 위험하죠. 말라리아, 이질,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은 고대 농경사회의 주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물이 맑고 순환이 잘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인 물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며들어 다시 정화됐어요. 게다가 매년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해충과 병원균이 거의 다 동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된 건 대한감염학회의 과거 전염병 통계를 보면서였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중세에서 근대 초반까지 한국의 감염병 비율은 낮았습니다.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해충 감염도, 기후와 지형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해줬던 거죠. 한국에선 이를 두고 산이 필터고 겨울이 소독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적인 비유인가 했는데 현실적인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이 건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일은 절대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윗논에서 물꼬를 틀면 아래 논까지 물이 도달해야 했고 누구 하나 독단적으로 물을 막거나 덜었으면 전체 작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물 사용 규칙을 만들고 농사력에는 음력 기준의 물 관리 절차까지 기재돼 있었죠. 어느 농업박물관에서 본 문헌엔 물싸움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물꼬를 먼저 트기 위해 이웃 마을끼리 새벽에 몰래 물길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심할 땐 돌멩이와 막대기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을 아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양껏 쓰기보다 컵에 따로 담아 마시고 있죠. 저는 이 사실이 지금의 K방역, 세계적 위생 수준, 디지털 방역 관리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방역의 기술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어도 방역을 지킬 국민의 의식은 수백 년 누적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서 조선시대 유적지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역 문화의 설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수백 년 전에도 저기 오면 그냥 불태우고 산으로 올라갔던 동네입니다.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스스로 도시를 불태운다고요? 저는 유럽 전역의 군사 전략과 도시 방어사를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침략자가 오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돌을 들고 맞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전략이 가능했던 건 기후와 지형의 결합 덕분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여름에는 비가 몰아치고 겨울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며 눈과 바람이 사방을 휩쓸죠. 그리고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적이 후방 보급 없이 한국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면 스스로 죽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탄 유목민족이든 해상으로 상륙한 왜구든 지형과 기후, 그리고 비어있는 도시 앞에선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려, 조선 시기 침략 전쟁 기록을 살펴보면 침입군이 직접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철수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약탈할 게 없고 산으로 올라간 주민들과 싸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 역사상 수많은 외세들이 한반도를 넘보았지만 완전한 장기 점령에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조약과 내부 분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졌고 그마저도 35년을 넘기지 못했죠. 중국의 청나라는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고 소련조차도 한반도 북부까지만 영향력을 행사한 후 결국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분할됐습니다. 이건 산이라는 구조물, 계절이라는 변수, 공동체의 단결, 그리고 스스로 불태울 수 있는 민중의 결기가 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싸움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구나. 외부의 공격에 대해선 버티고 끊고 견디는 방식이었던 한국. 그런데 내부에 대해선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려는 집착, 이건 정말 집요하다 못해
약간은 강박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전국을 돌며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강릉, 울산, 목포까지 KTX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시내버스까지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한국은 국토 크기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인데도 고속도로 총연장은 5,000km가 넘고 국도, 지방도, 농로까지 합치면 11만 km에 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KTX와 SRT, 수도권 전철은 서울과 지방을 2시간 안에 잇는 실질적 국가 내부 고속순환회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 인프라가 이 정도로 촘촘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 이토록 연결에 집착하는 걸까? 답은 끊겨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시대에는 산이 많고 길이 없어서 지역 간 단절이 너무 심했죠. 지방 세력이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왕조조차 지방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 단절을 국가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정신은 디지털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정보통신망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넓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G 통신망이 잡히고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으며 무려 산속 휴게소에서조차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특히 한국의 행정 연결망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세금, 자동차 등록, 이사신고, 연금. 이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재난 시 이 연결망을 총동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스마트폰 GPS와 카드 사용 기록, CCTV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 공개됐고 접촉자는 즉시 통보를 받았으며 검사, 격리, 보건소 연결까지 모두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결망이 없었다면 이토록 험한 지형에서 이만큼 촘촘한 도시와 산업과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외교를 하나요? 제가 한국 외교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진행하던 날 브뤼셀에서 온 프랑스 외교 전략 분석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자리엔 일본, 미국, 독일, 인도, 그리고 제 모국 벨기에까지 다양한 국가의 정책 분석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질문은 모든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유독 외교에서 선긋기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동맹을 맺되 휘둘리지 않으려 하고 제안을 받되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국가이며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신흥국과도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왔죠. 한반도는 동쪽은 바다, 북쪽은 산, 서쪽은 강, 남쪽은 섬과 해안으로 둘러싸인 사방 막힌 반도입니다. 그 말은 곧 적이 어디서든 올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도 완전히 점령할 수 없는 구조를 뜻하죠. 이건 기회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면 충돌보다는 협상을 통해 살아남는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실제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외세가 침입하면 싸우기보단 시간을 벌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고 형식적 복속을 가장하면서 실질적 자유를 확보했죠.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선 형님 국가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치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운용했고 청나라에게는 조공을 바치면서도 군사적 실권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철학은 현대 외교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교류도 단절하지 않죠. 러시아와도 적대하지 않으며 유럽과는 가치 동맹을 맺는 동시에 중동과는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외교에서 편들지 않기를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그 철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자 한국은 한쪽에 서는 대신 경제안보대화라는 중립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자 한국은 무기 지원 대신 인도적 지원과 재건 컨설팅을 선택했죠. 2024년 중동에서의 이란 사우디 갈등에 대해선 양국 모두와 친선을 유지하며 방산, 의료, 교육 협력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나라는 침묵으로 말을 하고
중립으로 이익을 지킨다. 저는 이제 이 나라를 단순한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이라는 단어의 물리적 구현체이자 지형, 기억, 행동, 기술, 사고방식이 모두 일치하는 유일한 문명입니다. 처음엔 지형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땅. 그 땅은 농사를 어렵게 했고 교통을 막았고 도시 확장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그 지형은 스스로를 방패로 삼고 협상의 무기로 바꿨으며 공동체의 결속을 조직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연결이었습니다. 끊겼던 고통의 역사, 이동이 단절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 나라는 산을 깎고 터널을 뚫고 도로와 철도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를 향해선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단 한 번의 선택이 나라 전체를 절벽으로 몰고 갔던 기억이 한국의 외교를 신중하게 만들었고 그 신중함은 어느 순간부터 신뢰로 전환되었죠. 그 신뢰는 지금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로 기능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지금 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K인프라를 단순한 산업 모델이 아니라 재난 대응, 연결 인프라, 생존형 행정의 패키지로서 수출할 수 있는 전략 기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시티 수출 모델이죠.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이 한국식 도시계획, 특히 산악지형 적응형 설계, 지하 매립형 배수로, 고속도로, 철도 복합망 구축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평지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전 세계 개발 도상국의 희망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득 대학 때 읽었던 어떤 전략서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전략이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장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되뇌이며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장을 미리 알고 태어난 민족. 이 나라는 위기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산업화했고 그 산업을 문명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제가 이토록 감정을 섞어 말하는 건 정책 분석가로서 감탄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나 수치가 아니라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기억과 태도까지 본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쟁을 설계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나토 고문, 미 국무부 외교전략가, 국제안보센터 책임연구원까지 거친 인물. 승자는 항상 미국, 독일, 일본이라 생각했던 인물. 그런 그가 한국을 연구하고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은 나라, 기자회견 한 번 없이 줄을 세운 나라. 미국은 영토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트럼프 앞에서 고개를 숙였으며 중국은 기술을 무기로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오직 한 나라만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침묵으로 승리했고 납기로 존경을 받았으며 어떤 동맹국보다도 빨리 움직이며 누구보다도 오래 버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한국 뒤에 서겠습니다. 이 나라는 강한 게 아니라 절대 배신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도슨입니다. 영국 런던 태생, 옥스퍼드 정치학부 출신으로 20여 년간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략 자문을 맡았고 지금은 국제안보센터에서 탈세계화 시기의 전략적 제휴국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의 줄 세우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셈이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줄에 설지, 누가 누구의 편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요. 지난 20년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대국 뒤에 서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책상 위 세계지도 한 귀퉁이엔 늘 공백 하나가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핵심 중 하나. 한때 제 머릿속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 정도로만 인식됐던 그 이름. 한국. 그게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워싱턴 포럼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일본 고위 관료가 트럼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양손으로 받치는 모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이거 나중에 생각해볼게. 일본 측 대표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몇 달간 준비한 제안서를 들고 와서
5초 만에 차일피일 당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우리도 이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없이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바로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약한 척하며 강해지려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조용히 단단하게 준비한 나라들은 어디 있을까? 흥미롭게도 그 포럼에서 한국 대표는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언론들은 한국 패싱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만 초대받지 못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오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BTS, K9. 이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익숙했지만 그 단어들이 만드는 전체 그림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저 화제거리였지 전략적 실체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거든요. 얼마 후 저는 미일 정상회담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를 마주하고도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일본과의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고 묻자 트럼프는 일본 총리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본이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봐야지. 그 순간 회견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조공 외교는 여전히 존재한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하는 방식이 수백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모든 굴욕적인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도 받지 못했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언론들은 한국 홀대론을 쏟아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게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왜 아무도 발끈하지 않지? 하지만 곧 저는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 만난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걔네는 참 신기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일은 제일 빨라.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벌써 계산 다 끝내놓고 준비해놓고 있어. 그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다른 국가들이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이며 어필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실질적인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실제로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미리 분석해서 그가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현지 채용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노조와의 사전 협의까지 마친 회사들도 있었죠. 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 안보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 호텔에서 만난 중령 출신 국방전략가와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50대 중반, 온화한 미소를 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도슨 박사님, 미중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길게 설명을 늘어놓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관점이죠? 교전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는 오래전에 익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우리는 양쪽 모두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쟁할수록 우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쪽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거든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일본의 굴복이 굴욕으로 느껴졌지만 그에 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을 줄이고 실력을 키우고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는 그 태도. 그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2024년 말 트럼프가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라고 요구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엔 또 다른 그의 막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영토 거래 차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생존 모델 자체에 대한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동맹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자산이었죠. 그린란드는 빈 땅, 파나마는 낡은 운하. 미국에게 필요한 건 사람도, 문화도, 역사도 아닌 그냥 전략적 공간이었어요. 마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처럼 국가를 거래하려 했던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언제든지 전략적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파나마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켜줬다며 99년간 운하 지역을 조차했고 나중에 반미 시위가 일어나자 1989년 아예 군대를 보내 점령해버렸죠. 노리에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운하의 완전한 장악이었어요. 아, 이게 트럼프식 신미국주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 어떤 거래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한국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한국도 어떤 주권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협상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짓는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미시간 투자,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이것들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협박당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주도하는 거네. 그린란드는 일방적으로 요구당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삼아 선택받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면적은 남한의 22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고작 5만 명입니다. 서울 한 개 구보다도 적은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22배 큰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광활한 영토가 전략적 가치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는 땅보다 사람이 꽉 찬 나라가 더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 심각한 인재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출산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젊은 인재들은 실리콘밸리나 런던 금융가 같은 몇몇 지역에만 몰려있죠. 나머지 지역은 텅 비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출산율 최저치를 찍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마치 한 명 한 명이 정밀유도 미사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실행력이 뛰어나고 포기를 모르죠.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만난 26세 청년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채팅 기반 무역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상태였어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 포함해서 셋입니다. 개발자 1명, 마케터 1명, 그리고 저요. 셋이서 3개국 진출이라니 처음엔 과장된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거래액이 이미 수십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간단해요.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연결해요. 베트남 소상공인과 한국 바이어를 직접 이어주는 거죠.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하니까 모두가 이익이에요. 그 순간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적을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나중에 한국의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났을 때 들은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술을 들고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학벌보다는 실행력, 경험보다는 잠재력을 봐요. 이건 제가 연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유럽은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하고 중국은 조직이 개인을 압도하죠.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고 조직보다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이라는 말이 국가적 화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 나라는 쇠퇴한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인재를 붙잡아두는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었어요. 인재가 떠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라고 밀어주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한국인 개발자가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는 영어도 그리 유창하지 않았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려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지방국립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어요. 학교는 별로 유명하지 않죠. 작은 나라 지방대 출신이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방산업체와 일한다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벌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IT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제가 대학 때 만든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됐는데 그걸 본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러 온 거죠. 여기서 경험을 쌓고 인맥을 만든 다음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원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관련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 진출 인재의 귀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나라였습니다. 즉,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건 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통계였어요. 저는 항상 이민은 탈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본국에 실망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이민은 확장이었어요. 런던에서 만난 한 바이오 연구소장의 말이 그걸 더욱 명확하게 해줬어요. 우리 연구소에 한국인 박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3년 동안 논문 6편을 쓰고 특허 2개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연구팀을 만들겠다면서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참 특이해요. 마치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울 건 다 배우고 인맥도 쌓고 그 다음엔 당당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어요. 2024년 10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방부에서 받은 한 장의 사진. K9 자주포가 새벽 사막을 가로지르며 흙먼지를 일으키는 장면이었는데 그 사진에는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산, 납기 준수 10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유럽 전체가 군비 증강에 나섰어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량을 늘리려 했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를 업그레이드했죠.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의 유럽 배치를 서둘렀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였어요. 독일의 경우 레오파르트 전차 하나를 생산하는데 30개월이 걸렸어요.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더 심했죠. 주문부터 인도까지 36개월이 기본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였고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K2 전차의 경우 주문 확정 후 6개월 만에 첫 배치 물량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더 빨랐습니다. 4개월이면 충분했죠. 처음엔 품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빨리 만들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폴란드군의 시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유럽산보다 오히려 뛰어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경기도의 한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자동화 생산 라인,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는 기술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업 문화였어요. 공장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에게 납기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장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유럽 업체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실제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거든요.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리처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죠. 무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무서운 점이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인류 최고의 성취라고 믿어왔어요. 스웨덴의 육아휴직, 독일의 의료보험, 프랑스의 연금제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문명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자 모든 복지 시스템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로 올리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했고,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강행하며 전국적인 시위에 직면했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베를린에서였어요. 시내 중심가의 한 도서관이 군 징집 사무소로 바뀌어 있었고, 대학 캠퍼스 한쪽에는 군수품 임시 저장소가 들어서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전시 체제로 바뀌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복지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희생을 요구받자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한국에서 봤어요. 서울 시내를 걷다가 노란 조끼를 입은 70대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일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일이니까 우리가 챙겨야죠. 그럼 봉사비는 받으시나요? 무슨 봉사비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유럽은 시스템에 의존하는 복지국가였지만 한국은 사람에 의존하는 공동체 국가였다는 걸. 2024년 강원도 산불 때 영상으로 목격한 장면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정부의 공식 대응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이 더 빨랐어요. 소방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조직한 자체 소방대가 화재 진압에 나서 있었고, 대피소가 부족하자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이 자동으로 임시 대피소 역할을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대피민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당연히 도와야죠라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걸 유럽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그게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사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은 더 싸고 독일은 더 정밀하고 미국은 더 강력한데 왜 하필 한국이냐는 거였죠. 그런데 직접 유럽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산 무기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같은 성능의 무기를 절반 가격에 공급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산 드론을 시험 도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비행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GPS 보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군사기지의 정확한 좌표까지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산 무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품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컸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제 헬기를 운용하던 몇몇 유럽 국가들은 부품 부족으로 비행을 중단해야 했어요.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최고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어디서 사용할지, 누구와 공유할지까지 모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는 완벽한 대안이었어요. 품질은 충분히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정치적 부담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은
절대 구매국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어요. 2024년 말 벨기에에서 열린 한국제 안보 컨퍼런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무기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는데 발표 순서가 흥미로웠어요. 미국 대표는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30분간 늘어놓았고 독일 대표는 정밀성과 신뢰성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유럽 방산업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그런데 한국 대표는 달랐어요. 그는 PPT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표 하나를 보여줬어요. 지난 3년간 계약한 모든 무기의 납품 현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지연된 계약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무기가 가장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건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구매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거든요. 20년간 전략가로 살아오면서 하나의 철칙을 믿어왔어요. 강한 나라 뒤에 서라. 그게 생존의 법칙이고 승리의 공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새로운 줄을 서고 있고 그 줄의 맨 앞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은 기존의 줄에 서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줄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리고 그 줄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도 EU 국가들도 ASEAN 국가들도 심지어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까지 합류하려고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K무기, K팝, K기술이 일시적으로 인기를 끄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 내부 분열로 흔들리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준비를 마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총칼 없는 세계 정복이었죠.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전파하고 한국 기업들이 각국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모든 사람이 한국의 기술을 쓰고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분실물 보관함에 휴대폰, 지갑, 노트북, 심지어 현금까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광경. 어떤 사람은 그건 사소한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마치 전시처럼 움직여요. 정직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방비도, 첨단 기술도, 강력한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가진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제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줄을 선다면 저는 그 줄의 맨 앞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 뒤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강해서가 아니라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고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가기 때문이며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